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이런 합의 내용을 두고 해석이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라는 이 용어의 해석도 우리와 일본의 해석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경우는 자주 과거의 발언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일본, 예를 들면 고노다마를 부정하는 이런 모습을 이번엔 없애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이번에 합의 내용을 못 받기 위해서 바로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는 아베의 주장에 의해서 관철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공식적 합의문조차 만들지 않은 경우도 드물거니와 이렇듯 해석이 분분한 경우도 정말 보기 드문 경우인데요. 이건 분명 한일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분명한 점은 어떻게 됐던 간에 역사적 실체는 누구도 가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이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은 오빠, 이제 주거래 은행 쉽게 바꿀 수 있대. 아, 금융개혁 얘기지? 이사 땐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한 번에,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펀드와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시원하게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 금융개혁으로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맛있는 우유 GT 저지방송 들어보실래요? 고소한 GT, 깔끔한 GT, 저지방. 맛있는 우유 GT 주세요. 저지방 GT가 붙어. 맛있어. 맛있는 우유 GT, 저지방. 고소 깔끔 날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일이죠, 12월 31일을 넘기면 1월 1일부터는 내년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의 법적 지위가 사라져서 선거운동은 물론 못하고요, 받은 후원금 중 남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게 생겼습니다. 이거 정말 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오늘은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연결합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소리가 멀리 있어가지고. 그렇네. 제가 바짝 대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요새 뭐 여러 가지로 참 심란하고 바쁘시죠? 예. 아유, 이게 참. 바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구 획정부터 제가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이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저는 이 정치권, 우리나라 정치권이 워낙 그 벼랑 끝 전술에 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이게 벼랑 끝 전술인가 보다 그랬더니 벼랑 끝도 아닌 것 같아요. 1월 8일,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1월 8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네. 1월 8일까지도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양당 대표, 원내대표, 또 간사 이렇게 해서 2+2, 3+3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 모든 운영권을 교섭단체라는 이름으로 쥐고 있으면서 국회에 부여된 이 선거제도 개혁의 그 책임을 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섭단체 제도는 저는 원래부터도 이것은 거대 양당의 그 패권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저는 교섭단체 제도를 폐기하고 현재 그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예. 원내 정당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이 돼야 되겠다. 이것도 양당
대결 구도의 어떤 폐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직접적으로 이 선거제도가 안 되는 책임은 정부 여당의 막무가내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대통령 관심 법안 같은 경우, 노동법 같은 관심 법안 같은 경우는 1.1획도 바꾸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 선거법 같이 자신들이 부당하게 누려온 기득권은 한 털도 못 내려놓겠다. 버티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는 뭐 1월 8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말씀하셨는데 네. 비례대표 문제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네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게 참 당명이 하도 바뀌니까 저도 헷갈려요.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부 사정이 복잡하잖아요. 네. 내부 사정이 복잡한 만큼 지금 사실상 지도부, 당 대표와 원내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어떤 단일화된 의견을 갖고 있기도 힘들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힘든 거 아니에요?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뭐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고 예. 또 청와대에서 그 여야 협상에 대해서 예. 일거수일투족을 저렇게 개입하는 상황은 결국은 무기력한 야당에게 있는 거죠. 그 책임이. 그런 점에서 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선거제도는 다른 법안과 달라서 룰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예.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발상이 작동됐죠.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은 선거 정치개혁 예. 협상에서는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자, 합의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어차피 내년에 하는 건데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직권상정. 입법부 수장으로 파국은 막아야 한다. 예. 그런 이제 의장님의 고뇌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노골적으로 압박하는데 이거 버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높이 평가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선거제도는 좀 다르다는 거죠. 경기규칙을 정하는 선거제도 문제를 그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전통, 그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선거규칙의 절차적 정당성과 또 결과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선례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깨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고요. 또 의장님께서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 조속한 선거구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새누리당은 뭐 9번씩이나 협상이 제저리걸음을 한 이유는 새누리당이 그 합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고 있어요.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주면 수의 힘으로 눌러서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은 절대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 협상이 진척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아까 오늘 그 리드멘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1월 1일 넘어가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되면은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들 법적 지위가 다 사라집니다. 그죠? 네. 선거운동도 뭐 선거운동이래 봤자 뭐 명함 돌리는 거지만 어쨌든 선거운동도 못하고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 중에서 쓴 돈 말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권상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선거구 공백 상태가 되는 거는 맞고요. 예. 이제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혼란 그리고 이제 특히 정치 신인들과 원외 인사들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선관위가 선거구 무효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 후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대응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12월 말까지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선거구 공백 상태를 비상사태로 보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좀 불순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의도적인 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청와대나 여당에서 비상사태라는 말을 꺼내드는 이유는 여당의 일방 처리를 위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얘기를 트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네. 국회법에서 직권상정 요건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명확히 소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태인가 입법 비상사태라는 말이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물론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은 현재 시한을 지키지 못해서 선거가 무효화된 일이 2004년에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입법 비상사태라고 하면은 다수당이 무조건 버텨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입법 비상사태가 되고 직권 상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지금 양당이 빨리 그 양보를 통해서 서로 타협을 통해서 예. 타결되기를 바라지만은 예.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이걸 비상사태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의도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누리당의 일방 처리를 위해서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직권상정의 길을 트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권상정을 트기 위한 일종의 명분 축적용이다. 그죠? 네네. 예, 지금 그런 말씀 하셨는데.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심상정 대표께 좀 여쭤보는 게 지금 일단 회담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네네. 그래서 정의당이 만약 그 회담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지금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회담장 밖에 내몰려 있지만은 예. 이 선거제도 타협을 위해서 계속 타협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 지지율만큼 의석수가 비례로 보장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가 50% 아무리 기득권이라도 당장 내려놓기 어렵다면은 예. 50% 정도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양보 타협안을 냈어요. 그리고 예. 그 안은 또 이병석 위원장도 제안을 했고 국회의장도 동의를 했고 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정하게 합의가 접근이 됐었는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갔다 와서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연동제 연자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그러면 최소한 현행으로 뭐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현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일방적인 계약을 해서 예. 현재 승자 독식 구조가 더 강화되는 예. 그런 일방적인 비례 축소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최소한 그로부터 손해를 보는 신진 세력이나 소수정당 신진 세력의 것을 뺏어다가 다수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은 정말 그는 그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일이고 염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 의석 보장제라는 것을 또 수정안을 검토해 보라고 냈어요. 예, 심 대표님 잠깐만요. 네네.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비서죠.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사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 일단 이 말씀 드리고요. 자, 대표님 말씀 계속하시죠. 네네.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타결하고 양당이 이렇게 접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듭 수정안을 내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승자독식제도의 개선을 국민들은 요구를 하지만 예. 개선은커녕은 지금 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로텐도로에서 저희가 농성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정의당이 이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캐스팅 보트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혹시 무슨 러브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총선연대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안철수 신당이나 천정배 신당이나 이쪽하고요? 뭐 러브콜 이제 무슨 콜. 아니 커튼콜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 저희 생각은 예. 지금 뭐 얼굴 붉히고 싸워서 분당에 이런 사람들이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제 중심을 좀 잡으셔야 뭐 이러저러한 협력 방안도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 당은 뭐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야권이 경쟁하면서도 예. 부여된 공동의 책무는 함께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야권의 경쟁이 적대화되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 되지 않도록요? 네네. 그러니까 일려 다야 체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단순 다수제, 말 승자독식 제도이기 때문에 예. 다야 구도는 필패라는 공식이 이제 이렇게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일려 다야 체제에서 더 정치 활력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일려 다야 체제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보더라도 이제 그때 야당은 더 강했고 여당은 덜 오만했다고 봐요. 그래서 다당제가 더 안정적이고 온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3, 문제는 14, 15 다 비슷했죠. 그렇죠. 여당이 절대 과반도 못 있고 여소야대가 최초로 등장한 게 13대인데 그때가 일려 다 야의 구도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양당 체제를 너무 당연시하고 바람직한 예, 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그 고착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예. 저는 뭐 지금 야당이 분화되는 것이 이런 이걸 기회로 적극적인 기회로 제대로 경쟁해서 제대로 된 대한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야구도가 필패라는 이런 공식을 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하면서도 야권의 승리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정의당이 흩어진 야권 경쟁이 이게 너무 적대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예. 연대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야권 예.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예. 그런 전략적 연대기를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역할을 자임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뭐 서로 이렇게 예. 갈라진 쪽은 좀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은 좋은 중재자가 있으면은 또 불필요한 갈등도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가장 공정하고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정당은 저희 정의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정 시점에 야권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그 연대 제안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안철수 신당이나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이게 연대를 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뭐 서로 간에는 경쟁을 하더라도 어쨌든 집권 세력이 사나운 통치로 국민을 힘들게 할 때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심판할 수 있도록 야당이 준비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경쟁력 있는 야당이 지금 현재 없으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고민하는 건데 그러면 선택해서 사나운 집권 세력을 심판할 수 있도록 연대 협력 구조라도 잘 만들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의 버금가는 아주 역주행의 진행 중이고 많은 또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도 그렇고 예. 또 지금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문제도 그렇고 또 노동법 문제도 그렇고 이거 다 야권이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 다 외면하고 야권 지지층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혁신과 새정치라는 말만 앞세우고 또 퇴행적인 지역 맹주 다툼이나 그나물의 그 밥식으로 세불리기만 집중한다면은 그런 세력은 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런 연대가 아니라 극복 대상이 될 겁니다. 예. 안철수 신당이나 뭐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뜨끔하겠어요. 예? 근데 네. 어쨌든 야권 연대는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어쨌든 협력 구도. 그죠?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지금 박근혜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예.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고 예. 싶어 하잖아요. 예. 야당은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심판할 수 있도록 예.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고요. 자, 저희가 방금 전에 뉴스 속보 전해드렸었죠.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어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인사는 주로 사망하는 원인이 교통사고인데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저희가 계속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년 연속 연말이면 하와이로 휴가를 떠납니다. 하와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지낸 고향이죠. 그런 곳에서의 휴식이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그를 다시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과 개인생활이 균형을 이룰 때 생산성도 더 높아집니다. 기업이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근무 시간을 줄일 때 오히려 창의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U+ 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어디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 7시 37분 21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은 강 동쪽으로 이동하실 분들은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이동은 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마포대교 지난 지점 3차로에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난지 나들목에서 원효대교까지 정체인데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염창 나들목 부근 다시 여의도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올림픽대로 이용하시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오목교 구간 또 도심 성산대교 쪽으로는 신정교 에서 목동교까지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소년원에 다녀온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어른들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요. 고민에 그치지 않고 직접 소년원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소년원 아이들의 치유 연구를 기획한 사단법인 행복공장의 권용석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소년원 아이들이 참여하는 연극을 준비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을 기획하게 되셨어요? 저는 행복공장이라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단체가 오래전부터 소외계층 대상으로 예. 치유 연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예. 또, 저희 단체가 법무부 산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년원생들에 대해서 예. 전부터 관심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작년부터 그 아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치유 연극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치유 연극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통상의 연극들은 그냥 이 배우들이 대본을 갖고 연극을 준비해서 그 무대에 올리는 또 그런 연극도 사실은 보다 보면은 그 관객들이 치유, 카타르시스를 받기도 하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 연극들은 그 배우들이 자기 이야기를 갖고서 자기들이 직접 배우가 되고 그래서 공연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 과거의 해서 같은 것을 떠올려서 화풀이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아이들의 어떤 변화도 생기고 상처 치유도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치유 연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연극을 하면 좀 아이들이 나아집니까? 실제로 어떤 나아져서 너무나 좋았다라는 그런 기억하는 사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되게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라 그러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그다음에 자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연극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이 되고 또 자기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표현할 줄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변화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분노나 상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들, 자기 어머니나 엄마나 아버지, 그러니까 이혼하고 자기 버리고 떠난 엄마. 또는 거의 상습적으로 때리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나 분노 같은 것들이 많은데 연극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면서 그러니까 엄마나 아버지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이 저지른 비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죄의식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없다. 이제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우리 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과정 학생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학생들이라고 해도 되죠. 왜냐면 소년은 학교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본인들이 노력하고 또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또 이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면 잘 자랄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지고 가는데 이렇게 나쁜 짓 한 애들을 왜 도와주고 관심을 갖냐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있고 진짜 우리가 많이 관심 가져야 되고요. 또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그 상처대로 치유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 소년원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단 과덕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많이 바뀔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좋아질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이 더 나빠져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잠재적 피해자는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소년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범죄를 어쨌든 저질렀던 아이들을 잘 좀 이렇게 이끌어야만 미래의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도 그런 걸 많이 보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검사 시절에 보면 아이들 사건을 뭐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예. 보면 좀, 그러니까 이 범죄 내용도 나쁘고, 예. 또 입건된 전력도 여러 차례 있고, 그리고 또 용서를 해주었을 때 뭐 나중에 뭐 재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도 많거든요. 여보세요? 예. 근데 뭐 이 아이들의 어떤 형편이나 그 살아온 뭐 이 성장 과정이나 뭐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얘들을 그냥 엄벌했을 때 과연 아이들이 그럼 좋아지겠는가? 그 엄벌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안 할, 얘들이 다시는 뭐 비행이나 범죄를 안 저지르겠는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 좀 안쓰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연극도 하시고 뭐 또 다른 거 이렇게 하시는 거 있습니까? 이 소년범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예,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소년원에 있다가 예. 퇴원을 하게 되면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 이 아이들이 그 정착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부모도 똑같고 또래 아이들도 똑같고 예. 주변 환경도 똑같기 때문에 다시 뭐 재비행의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년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 뭐 멘토링도 하고 예. 뭐 이런저런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젊었을 때의 실수를 사회에 나와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거기에 많은 기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행복공장의 권영석 변호사였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사망 소식 속보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연결해서 속보 관련 소식 자세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김양건 어떤 인물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김양건은 그 대남 비서로서 남북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노동당의 비서다. 또 그리고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예. 다시 말해서 대남 비서를 하면서도 지금 현재 국제 분야 이 예. 분야에도 나름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직접 조언하는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뭐 어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지금 이것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인데요. 그죠? 교통사고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중요한 사람은 다 교통사고로 죽어요? 물론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이 SOC 이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측면도 또 특히 이 자동차가 상당히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뭐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보통 이런 그 당의 비서 그 권력층의 측근들이 사망했을 때는 조금 정치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그 일례로 그 2002년경이던가요. 그 당시 한참 잘 나갔던 김영순 비서. 비서 있었지요. 예. 또 그리고 김양건 이전에 비서도 그랬고 또 그리고 예. 특히 조직 지도부의 제일 부부장에서 잘 나갔던 이재강. 예. 부부장 또 이런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예. 봤을 때 그 당시에도 보면은 좀 정치적 암투가 있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 짐작을 하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이 김양건 비서가 이 남북 관계뿐만 아니고 대관계도 조언을 하고 있고, 예. 특히나 또 다른 측근들은 나름대로 뭐 해임도 됐다가 또 강등되고 이런 사례 있지만 김양건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예. 또 최근에 워낙 또 잘 나가는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다른 이런 이 권력 간의 암투에서 뭔가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정은은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욱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김양건이 어쨌든 지금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남북관계나 대외관계가 많이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김양근 비서가 차지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다소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예. 특히나 또 5월달에 7차 당대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같으면 또 신년사를 해야 되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 대남 분야에 대해서 뭔가 정책이라든지 제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실질적인 책임자가 사망했었다. 다소 남북 관계에 나름 영향을 미치고 또 김양근 비서의 경우에는 예. 대화를 통한 대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더군다나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김양건 같은 어떤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는 남북관계가 좀 경색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못 났으니까 예. 대남 비서가 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남북 간에 당국 회담 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지연되고 있지만 다 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민간급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 정부의 입장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남북 대화 중에서 특히 민간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 같은 거는 약간의 물꼬가 트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장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북한에 있어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 남북관련 해가지고 나름대로 건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김양근 비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양근 비서 직접 이렇게 사망했기 때문에 누가 지금 이제 남북관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자연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시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일일이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영향을 좀 다소 받을 것이다. 예.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권력 내부 지형을 봤을 때 지금 김양건 비서는 사망하고 최룡해는 지금 농사짓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황병수 하나 남았네요. 그런데 독재 정권 하에서 1위는 그러니까 측근 한 명만 남았다? 이거는 황병수 자체도 좀 위험하고 나름대로의 측근이나 권력 구조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북한이라는 것은 특수 체제이기 때문에 예. 수령 유일 영도 체제잖아요. 예. 또 한 사람이 누구 사라지면 또 다시 나타나고 북한은 또 2인자 3인자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통제와 감시 속에서 서로 견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지금 현재 당장은 좀 남북관계 상당히 또는 북한 또 김정은 제1위원장 측근들 간에 좀 약간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도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제2, 제3의 김양근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장은 상당 부분 이 손실이겠지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남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권력 암투에 있어서 희생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과거의 이 선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김양건이 권력 암투에 희생이 됐다라고 가정입니다. 이거는.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떤 시나리오, 남북 관계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그랬을까? 아니면은 김양건이 김정은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사실 여쭤본 거였거든요. 과거 경험적 사례 비출 때 이재강이라든지 김용순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교통사고에서 다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견제 세력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 견제 세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묵인하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도 또 묵인하지 않고 견제 세력 간의 권력 투쟁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두 가지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최근에 김양근 비서가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견제한 측면도 있고 또는 이제 남북관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데 저는 아마 전자가 아니겠느냐. 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견제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 좀 강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김용순 비서도 그렇고 김양건 비서도 그렇고 남북관계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전부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때문에 제가 더군다나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북한에 있어가지고 이제 군부들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강경 세력이 알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물론 군부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도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그 직접적인 불만 세력에 의해서 타살 이거보다도 만약 혹시나 교통사고로 위장해가지고 타살했다고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저 첫걸음에서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권력 투쟁 뭐 이 가능성이 좀 그 권력 투쟁의 대상은 홍병서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만일 그렇다면? 그렇죠. 이제 뭐 물론 지금 보면 뭐 황병수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김원웅이도 있을 수도 있고 김원웅이도 뭐 있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김양근은 예. 한 번도 그 우여곡절을 겪은 그 사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죽었다는 예. 것은 예. 조금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였고요. 오늘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사망 소식 관련해서 속보를 전해드리느라 YTN 5분 영어를 생략했습니다. YTN 5분 영어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